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읽을 책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그 아름다운 일본 풍경? 특히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처럼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더 와닿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신비롭고 동화 같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 소설 안에서 계속 그려지는데요. 시 못지않게 이렇게 서정적이게 그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환상적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가가 실제로 이 니가타현,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니가타현에 가서 저술을 했다고 하죠. 주된 내용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시마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마무라는 도쿄에서 무료한 삶을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서양 무용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코라는 아주 신비로운 그리고 병든 남자를 돌보고 있는 여자가 한 명 등장을 하고 또 게이샤, 고마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여자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은 그 누구에게도 사실 책임감을 갖지 않고 늘 거리를 두면서 못된 행동을 좀 합니다.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허무함, 공허함으로 마무리되는 작품인데요. 그 아픈 사랑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아름다운 풍경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폭의 동양화나 수채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일본의 풍경을 느껴보시면서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번역본을 읽는 거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거나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처음에 그 도입부의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향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렇게 도입부가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이상의 날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도입부를 적어놓고 했었는데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네, 굉장히 유명하죠. 또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소설은 인간 실격입니다. 그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렇듯이 도입부로 유명한 소설들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름다운 일본의 니가타 현의 풍경과 이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건너편 자리에서 처녀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에 유리창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눈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처녀는 창문 가득 몸을 내밀어 멀리 외치듯 역장님, 역장님.
등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으며 온 남자는 목도리로 콧등까지 감싸고 귀는 모자에 달린 털가죽을 내려 덮고 있었다. 벌써 이렇게 추워졌나 하고 시마무라가 밖을 내다보니 철도의 관사인 듯한 가건물이 산기슭에 의신연스럽게 흩어져 있을 뿐 하얀 눈빛은 거기까지 채 닿기도 전에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다. 역장님, 저예요. 안녕하셨어요? 오, 요코양 아닌가? 이제 돌아오는 게로군. 다시 쌀쌀해졌는걸? 제 동생이 이번에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죠? 폐를 끼치겠네요. 이런 곳은 얼마 안 가 적적해서 못 견딜 거야.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아직 어린애니까 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염려 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 앞으로 바빠질 거야. 작년엔 눈이 많이 왔어. 눈사태가 자주 나는 바람에 기차가 오도 가도 못해서 마을 사람들도 승객들을 대접하느라 엄청 바빴었지. 역장님께서 굉장히 두껍게 껴입으셨네요. 동생 편지엔 아직 조끼도 입지 않았다고 쓰여 있던데요. 난 옷을 4벌이나 껴입었다네. 젊은이들은 추우면 술만 마셔댄다니까. 그러고는 저기서 나뒹굴고 있다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역장은 관사 쪽으로 손에 든 등을 흔들어 보였다. 제 동생도 술을 마시나요? 아니. 역장님, 벌써 돌아가는 길이세요? 난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 중이야. 어머, 저런. 일본 옷에 외투 차림인 역장은 추운 데서 나누는 대화를 어서 끝내고 싶은 듯 곧 뒷모습을 보이며 그럼 조심해서 가요. 역장님, 제 동생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유코는 눈 위를 두리번거리며 역장님, 동생을 잘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높은 울림이 고스란히 밤의 눈을 통해 메아리쳐 오는 듯 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도 그녀는 차창에서 몸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로 옆을 걷고 있는 역장에게 가까워지자 역장님, 이번 휴가 때 집에 다녀가라고 제 동생에게 전해주세요. 알았네. 역장이 목청을 높였다. 요코는 창문을 닫고 발그레해진 볼에 두 손을 갖다 댔다. 제설차를 3대나 갖추고 눈을 기다리는 국경의 산이었다. 터널 남북으로 눈사태를 알리는 전기 통보선이 연결되었다. 제설 인부 총 인원 5,000명에 소방대 청년단 총 인원 2,000명의 출동 준비가 이미 갖추어졌다. 이처럼 머지않아 눈에 파묻히게 될 철도 신호소에서 요코라는 처녀의 동생이 올 겨울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시마무라는 한층 그녀에게 흥미를 돋우었다. 그러나 여기서 처녀라 함은 시마무라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일 뿐 동행한 남자가 그녀와 어떤 사이인지 시마무라로서는 알 리 없었다. 두 사람의 동작은 부부인 듯 보이긴 했지만 남자는 틀림없는 환자였다.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쉽게 남녀 사이의 거리감이 느슨해지고 정성껏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부부처럼 보이는 법이다. 실제로 자기보다 연상인 남자를 돌보는 여자의 앳된 모성애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부부로도 여겨질 것이다. 시마무라는
그녀 한 사람만을 따로 떼어서 그 모습이 전하는 느낌만으로 멋대로 처녀일 것이라고 단정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처녀를 이상한 눈으로 너무나 뚫어지게 지켜본 나머지 그 자신의 감상이 다분히 보태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벌써 3시간도 전의 일로 시마무라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왼쪽 집게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바라보며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군. 좀 더 선명하게 떠올리려고 조바심 치면 칠수록 붙잡을 길 없이 희미해지는 불확실한 기억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자의 감촉으로 여전히 젖은 채 자신을 먼데 있는 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같군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선을 긋자 거기에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마음을 먼데 두고 있었던 탓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건너편 좌석의 여자가 비쳤던 것뿐이었다. 밖은 땅거미가 깔려있고 기차 안은 불이 밝혀져 있다. 그래서 유리창이 거울이 된다. 하지만 스팀의 온기에 유리가 완전히 수증기로 젖어 있어 손가락으로 닦을 때까지 그 거울은 없었다. 처녀의 한쪽 눈만은 참으로 기묘하게 아름다웠으나 시마무라는 얼굴을 창에 갖다 대더니 마치 해질녘의 풍경을 내다보려는 여행자인 양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렀다. 처녀는 가슴을 약간 기울여 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한결같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다소 매서워 보이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자세임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처녀 옆으로 다리를 구부려 올려놓고 있었다. 3등 객차다. 시마무라의 바로 옆이 아니라 한 줄 앞 맞은편 좌석이었으므로 모로 누운 남자의 얼굴은 귀 언저리까지만 거울에 비쳤다. 처녀는 시마무라와 마침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어서 직접 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차에 올라탔을 때 뭔가 서늘하게 찌르는 듯한 처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을 내리깐 순간 처녀의 손을 꼭 잡은 남자의 파리하고 누런 손이 보이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2번 다시 그쪽으로 눈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남자의 안색은 이제 그저 처녀의 가슴 언저리를 보고 있어 편안하다는 듯 차분했다. 허약한 체격이 허약 하나마 부드러운 조화를 띠고 있었다. 목도리를 베개 삼아 깔고 그걸 코 밑까지 끌어당겨 입을 꼭 덮고는 다시 위로 드러난 볼까지 감싸 일종의 볼싸개처럼 되었다. 그것이 더러 헐거워지거나 코를 덮어버리거나 하면 남자가 눈을 채 깜빡이기도 전에 처녀는 나긋한 손길로 고쳐주었다. 지켜보는 시마무라가 초조해질 만큼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2 사람은 무심히 반복하고 있었다. 또 남자의 발을 덮은 외투자락이 간혹 벌어져 흘러내릴 때도 처녀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매만져 주었다.
이 모든 게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이렇듯 거리감을 잊은 채 두 사람은 끝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그 때문에 시마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괴로움은 없이 꿈의 요술을 바라본 듯한 느낌이었다. 신기한 거울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비춰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험으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반한 것 같죠? 지금 시마무라가 요코를 보고 반하는 장면입니다. 아득히 먼 산 위의 하늘엔 아직 지담한 노을빛이 아스라하게 남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먼 곳까지 형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색채는 이미 다 바래고 말아 어디건 평범한 야산의 모습이 한결 평범하게 보이고 그 무엇도 드러나게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는 까닭에 오히려 뭔가 아련한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남았다. 이는 물론 처녀의 얼굴이 그 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차창에 비치는 처녀의 윤곽 주위를 끊임없이 저녁 풍경이 움직이고 있어 처녀의 얼굴도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말로 투명한지 어떤지는 얼굴 뒤로 줄곧 흐르는 저녁 풍경이 얼굴 앞을 스쳐 지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잡히지 않았다. 기차 안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었고 진짜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았다. 반사가 없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들여다보는 동안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잊어버리고 저녁 풍경의 흐름 속에 처녀가 떠있는 듯 여기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얼굴에 등불이 켜졌다. 이 거울의 영상은 창밖에 등불을 끌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등불도 영상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렇게 등불은 그녀의 얼굴을 흘러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것은 아니었다. 차갑고 먼 불빛이었다. 작은 눈동자 둘레를 확 하고 밝히면서 바로 처녀의 눈과 불빛이 겹쳐진 순간 그녀의 눈은 저녁 어스름의 물결에 떠있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야광충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요코는 전혀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환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설령 시마무라 쪽을 돌아본다고 해도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창밖을 내다보는 남자 따위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으리라. 시마무라가 요코를 오래 훔쳐보면서도 그녀에게 신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저녁 풍경을 담은 거울이 지닌 비현실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역장에게 말을 걸고 역시 뭔가 지나치게 진지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그럴듯한 스토리에 대한 흥미가 앞선 것인지도 모른다.
그 신호소를 지날 무렵 이미 창에는 어둠뿐이었다. 건너편 풍경의 흐름이 사라지자 거울의 매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요코의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 따스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시마무라는 그녀 안에서 뭔가 투명한 차가움을 새삼 발견하고 거울이 흐려지는 것을 닦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30분쯤 뒤 뜻밖의 요코 일행도 시마무라와 같은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하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듯 돌아보려다가 플랫폼의 한기가 스치자 갑자기 기차 안에서의 무례가 쑥스러워서 서둘러 기관차 앞을 건너갔다. 남자가 요코의 어깨를 붙잡고 선로로 내려서려고 할 때 이쪽에서 영무원이 손을 들어 올리며 저지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긴 화물열차가 두 사람을 가렸다. 손님을 마중 나온 여관 안내인은 화재 현장의 소방수처럼 엄청난 눈 복장이었다. 귀를 감싸고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대합실 창문으로 선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여자도 푸른 망토에 두건을 쓰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기차 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아 바깥의 진짜 추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으나 눈 지방의 겨울은 처음이라 이곳 사람들의 옷차림에 우선 압도되고 말았다. 그런 차림을 해야 할 정도로 추운가? 그럼요. 벌써 완전히 겨울 채비인걸요. 눈 온 뒤 날씨가 개기 전날 밤은 특히 추워지죠. 오늘 밤은 이 정도라도 아마 영하일 겁니다. 이 정도가 영하인가? 하고 시마무라는 처마 끝에 귀엽게 매달린 고드름을 바라보며 여관 안내인과 자동차에 올랐다. 흰 눈빛에 집집마다 낮은 지붕들이 한층 낮아 보이고 마을은 고즈넉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듯 했다. 과연 무얼 만져도 차가운 감촉이 다르군. 작년에 영하 20몇 도인가가 최고로 추웠죠. 눈은? 글쎄요. 보통 7, 8자 정도인데 많을 때는 12, 3자를 넘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군. 시작이죠. 이 눈은 요전에 한 자쯤 내렸다가 꽤 녹은 겁니다. 녹기도 하나?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알 수 없죠. 12월 초순이었다. 시마무라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감기 기운으로 꽉 막힌 코가 한꺼번에 정수리까지 시원히 뚫리면서 더러운 것들이 말끔히 씻겨 내리듯 연신 콧물이 흘러나왔다. 선생님 댁에 그 아가씨는 여태 있는가? 그럼요. 있고 말고요. 여기서 내렸는데 못 보셨는지요? 짙은 푸른색 망토를 입은 바로 그 사람이었나? 나중에 부를 수 있으려나? 오늘 밤 말입니까? 오늘 밤. 방금 도착한 막차로 선생님의 아드님이 돌아온다며 마중 나와 있던데요. 저녁 풍경이 비친 거울 속에서 요코가 보살펴 주었던 환자는 시마무라가 만나러 온 여자가 사는 집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것을 알자 자신의 가슴속을 뭔가가 스쳐 지나간 듯 느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을 그는 별로 신기하게 여기진 않았다.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을 도리어 신기하게 여겼을 정도였다.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여자와 눈에 등불이 켜진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쩐지 시마무라는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아직 저녁 풍경이 비치던 거울에서 덜 깨어난 탓일까. 그 저녁 풍경의 흐름은 그렇다면 흐르는 시간의 상징이었던가 하고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스키철을 앞둔 온천장은 손님이 가장 적을 때라 시마무라가 실내 온천탕에서 나오자 이미 모두 잠들어 고요했다. 낡은 복도는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려 유리문이 가늘게 떨었다. 그 기다란 복도 끝 계산대 모퉁이 차갑게 검은 빛으로 번쩍이는 마루 위에 옷자락을 펼치고 여자가 꼿꼿이 서 있었다. 결국 게이샤로 나선 게로군 하고 옷자락을 보고 덜컥 놀랐으나 이쪽으로 걸어오는 기색도 없고 그렇다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며 맞이하는 교태도 부리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에서 그는 먼 발치에서도 진지한 뭔가를 알아채고 급히 다가갔으나 여자 곁에 서서도 말없이 있을 뿐이었다. 여자도 짙게 화장을 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되레 울상이 되고 말아 아무 말도 않고 둘은 방으로 걸어왔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서도 편지 한 장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무용책을 보내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 여자로서는 가볍게 잊히고 말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테니 먼저 시마무라 쪽에서 사과나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순서였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걷는 동안에도 그녀가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온몸으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자 그는 더더욱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 말은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울림을 띨 것이라 생각되어 괜시리 그녀에게 기가 죽는 듯한 달콤한 기쁨에 휩싸였다. 계단 밑에 와서야 이놈이 당신을 가장 잘 기억해줬어 하고 집게 손가락만을 세운 왼손 주먹을 불쑥 여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래요? 하고 여자는 그의 손가락을 잡더니 그대로 놓지 않고 손을 잡아 끌듯 계단을 올라갔다. 코타스 앞에서 손을 넣은 그녀는 금방 목덜미까지 빨개져서 이를 얼버무리려 황급히 다시 그의 손을 잡으며 이게 기억해줬어요? 오른쪽이 아냐, 이쪽이야. 하고 여자의 손에서 오른손을 빼내 코타스에 넣고는 다시 왼쪽 주먹을 내밀었다. 그녀는 시침된 표정으로 네, 알아요. 후후 입술을 담은 채 웃어 보이며 시마무라의 손바닥을 펴 그 위에 얼굴을 포개었다. 이게 기억해 주었어요? 아, 차다. 이렇게 찬 머리카락은 처음인걸. 도쿄엔 아직 눈 안 와요? 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했어도 그건 역시 틀렸어.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새 밑에 이런 추운 데를 찾아오겠나. 그때는 눈사태 위험 시기가 지나 실록의 등산철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으름덩굴의 새순도 곧 밥상에 오르지 않게 된다. 무의도식하는 시마무라는 자연과 자신에 대한 진지함마저 잃기 일쑤여서 이를 회복하려면 산이 제일이라고 자꾸 혼자서 산행을 즐기는데 그날 밤도 국경의 산들을 돌아다니다가 이래 만에 온천장으로 내려와서 게이샤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도로공사의 낙성 축하 행사로 마을의 누에고치 창고 겸 극장으로 쓰이는 오두막을 연회장으로 사용할 만치 흥청됐다. 12~13명의 게이샤로는 손이 부족하여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들 테지만 선생님 댁의 아가씨라면 연애를 도우러 갔다 한들 춤 2가지만 보여주고 돌아오니까 어쩌면 와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시마무라가 되묻자 샤미센, 일본 전통 현악기와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 댁에 있는 아가씨는 게이샤는 아니지만 큰 연회가 있을 경우 더러 부탁받아 가기도 한다. 동기가 없고 서서 춤추길 꺼리는 나이든 게이샤가 많아 아가씨는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 여관 손님의 객실에 혼자서는 좀처럼 나가지 않지만 완전히 처보라고도 할 수 없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녀가 설명해 주었다. 묘한 얘기도 다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시간가량 지나 여자가 하녀를 따라왔을 즈음 시마무라는 화들짝 놀라 앉음새를 고쳤다. 곧바로 자리를 뜨는 하녀의 소매를 여자가 붙들어 다시 제자리에 앉혔다. 여자의 인상은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다. 발가락 뒤 오목한 곳까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여름 산들을 둘러보아온 자신의 눈 때문인가 하고 시마무라가 의심했을 정도였다. 온 매무새에 어딘가 게이샤를 닮은 구석이 있었으나 물론 옷자락은 끌리지 않고 부드러운 호옷을 오히려 단정히 입고 있는 편이었다. 기모노 위에 매는 허리띠만 어색하게 비싼 것을 메고 있어 도리어 왠지 애처롭게 보였다. 산 이야기가 시작되는 기회를 보아 하녀가 일어나 나갔는데 여자는 이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산 이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시마무라가 술 마실 기분도 내키지 않아 그냥 있자니 여자는 역시 자신이 태어난 곳은 이 눈 지방이며 도쿄에서 동기로 있을 때 몸값을 치르고 나와 장차 일본 무용성생으로 성공할 작정이었는데 겨우 1년 6개월 만에 남편이 죽고 말았다고 의외로 솔직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야말로 어쩌면 그녀의 진짜 신상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것만은 쉽사리 털어놓을 성 쉽지 않았다. 19살이라고 했다. 거짓이 아니라면 이 19이 21들 정도로 보이는 데에 시마무라가 그제야 여유를 얻어 가부키 등의 이야기를 꺼내자 여자는 배우의 연기나 소식에 그보다 더 정통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상대에 목말랐던 듯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 사이 화류계 출신 여자다운 친숙함을 띠기 시작했다. 남자의 마음을 얼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애초에 상대방을 초보자로 생각했고 일주일 이상을 잃었다 할 말 상대도 없이 지낸 뒤이라 사람 그리운 심정이 훈훈하게 넘쳐 여자에게 우선 우정 비슷한 것을 느꼈다. 산행의 감상이 여자에게까지 꼬리를 늘어뜨렸다. 다음 날 오후 여자는 목욕 도구를 복도 밖에 놓아두고 그의 방으로 놀러 왔다. 그녀가 채 앉기도 전에 그는 느닷없이 게이샤를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소개라고요? 알잖아. 싫어요. 전 이런 부탁을 받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걸요. 여자는 뾰로통해져서 창으로 다가가 국경의 산들을 내다보다가
금세 볼을 붉히며 여긴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하고 휙 몸을 돌려 창턱에 걸터 앉더니 절대로 강요하진 않아요. 모든 게 게이샤의 자유니까요. 여관에서도 그런 소개는 일절 않죠. 정말이라니깐요. 누굴 불러 직접 이야기해보면 아실 거예요. 당신이 부탁해줘. 어째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친구라고 생각해서야. 친구 사이로 남고 싶으니까 당신에게 요구하진 않는 거라고. 그게 친구라는 건가요? 하고 여자는 고지 곧대로 순진하게 묻고 나서 다시 내뱉듯이 대단하신군요. 그런 부탁을 제게 거침없이 다 하시다니. 어려울 게 뭐 있나? 산에서 몸은 좋아졌어. 머리가 개운치 않아. 당신과도 산뜻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고.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시마무라가 거의 남자의 뻔뻔스러움을 남김없이 드러낸 셈인데도 이를 기꺼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습성이 여자의 몸에 밴 것 같았다. 내리깐 눈은 짙은 속눈썹 탓일까? 살포시 따사롭게 요염해지는 것을 시마무라가 바라보는 사이 여자의 얼굴이 잠깐 좌우로 흔들렸다가 다시 발그레해졌다. 마음에 드는 일을 부르세요. 그걸 당신한테 묻고 있는 거야. 처음 와본 곳이라 누가 예쁜지도 모르고. 예쁘다는 건 어린 사람이 좋아. 어린 편이 무슨 일이건 실수가 적겠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약간 멍청해도 때묻지 않은 쪽이 좋아. 얘기하고 싶을 땐 당신하고 하겠어. 전 이제 안 와요. 바보 같기는. 글쎄 안 와요. 뭐하러 오죠? 당신과 산뜻하게 사귀고 싶어서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야. 기가 막혀.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일 당장 당신 얼굴을 보기 싫어질지도 몰라. 얘기할 마음도 내키지 않을 거야. 산에서 내려와 모처럼 사람이 그리워진 참이라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봐. 나는 여행자 아니냐고. 네, 정말 그래요. 겁봐. 당신도 당신이 싫어하는 여자라면 나중에 다시 만나기조차 거북하겠지만 스스로 골라준 여자라면 그래도 좀 나을 테지. 몰라요. 하고 강하게 쏘아붙이며 고개를 돌렸으나 하긴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끝장이야. 싱겁게 돼버려. 오래 갈 리 없다고. 그래요. 정말이지 모두들 그래요. 제 고향은 항구예요. 여긴 온천장이고. 라며 여자는 의외로 솔직하게. 손님은 대개 여행객들이죠. 전 아직 어리지만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냥 좋아서 그땐 좋아한다는 말도 못한 사람이 늘 그리워져요. 못 잊는 거죠. 헤어진 후에 그런가 봐요. 상대편에서도 기억해주고 편지를 보내는 이는 대체로 그런 말들을 해요. 여자는 창턱에서 일어나 이번에 창 밑에 다다미 바닥에 다소곳이 앉았다.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는 듯 하더니 어느 틈에 시마무라 곁으로 다가앉아 새침한 표정을 띄었다.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나 실감이 넘쳐 시마무라는 수월하게 여자를 속였구나 하고 도리어 뒤가 캥길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어쨌건 초보다. 그녀는 이 여자에게 요구하기보다 양심의 가책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끝낼 수 있는 여자를 원했다. 그녀는 너무 깨끗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것과 그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여름 피서지를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던 터라 이 온천 마을로 가족을 데리고 올까도 생각했다. 그렇게 하며 여자는 다행히 초보라 아내에게도 좋은 말동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심풀이로 춤도 배울 수 있으리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여자에게 우정 같은 것을 느꼈다 해도 그는 이미 이 정도의 여우를 건너고 있었다. 물론 여기엔 시마무라가 본 저녁 풍경 거울이 작용했을 것이다. 방금 들은 대로 신상이 애매한 여자의 뒤탈을 꺼려서가 아니라 해걸음의 기차 유리창에 비친 여자의 얼굴처럼 비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서양 무용 취미를 봐도 그랬다. 시마무라는 도쿄의 변두리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가부키극을 자주 보았는데 학창 시절의 취향이 춤이나 가부키 무용 쪽으로 기울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마는 그의 성미 탓에 옛 문헌을 뒤적이고 원조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동안 마침내 일본 무용계 신인으로 알려져 영구나 비평투의 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일본 춤의 전통이나 새로운 시도가 보이는 독단적 경향에 대해 당연히 노골적인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이 직접 운동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일본 춤의 신진들로부터도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을 즈음 돌연 그는 서양 무용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일본 춤은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서양 무용에 대한 서적들과 사진을 수집하거나 포스터, 프로그램 등을 고생스럽게 외국에서 들여왔다. 이국적인 것,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새로 발견하는 기쁨은 눈으로 서양인의 춤을 볼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시마무라가 일본인의 서양 무용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이 그 증거다. 서양의 인쇄물에 의지하여 서양 무용에 대해 글을 쓰는 것만큼 편한 일은 없었다. 보지 못한 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한 탁상 공론이 없고 거의 천국의 시에 가깝다. 연구라 해도 무용가의 살아 움직이는 육체가 춤추는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상상으로 서양의 언어나 사진에서 떠오르는 그 자신의 공상이 춤추는 환영을 감상하는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랑에 동경심을 품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도 가끔 서양 무용 소개 따위를 쓴답시고 문필가의 말단에 끼었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냉소하면서도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그에게 심리적 위안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일본 춤 이야기가 여자로 하여금 그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그의 지식이 모처럼 현실적으로 쓸모나 있었다고나 해야 할 처지였지만 역시 시마무라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를 서양 무용처럼 다루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따라서 자신의 무덤덤한 여수 어린 한마디가 여자의 생활 한가운데 급소를 찔렀다고 느끼자 여자를 속이고 말았군 하고 뒤가 캥길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 내가 가족을 데리고 오더라도 당신과 기분 좋게 놀 수 있겠지. 네, 그건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여자는 목소리를 가라앉혀 미소 짓고는 다소 게이샤처럼 기분이 들떠
저도 그런 편이 좋아요. 산뜻한 게 오래가죠. 그러니까 불러달라고. 지금? 놀랐군요. 이런 대낮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찌꺼기가 남는 건 싫어.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이곳을 막벌이 온천장쯤으로 오해하신 모양인데 마을의 분위기를 보고서도 모르시나 봐. 하고 여자는 너무나 뜻밖이라는 듯 심각한 말투로 여기에 그런 여자가 없음을 거듭 역설했다. 시마무라가 미심쩍어 하자 여자는 정색을 하면서도 한 발 물러나 그건 어떻게 하던 게이샤의 자유다. 단지 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숙박할 때는 게이샤의 책임이라 어찌 될 건 알 바 아니나 주인에게 미리 알려두기만 하면 포주의 책임으로 끝까지 뒤를 봐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라고 했다. 책임이라니? 아이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거죠. 시마무라는 자신의 아둔한 질문에 쓴 웃음을 지으며 이처럼 태평스런 대화가 이 산촌에는 있을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무의도식하는 그는 자연과의 보호색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어서인지 여행지의 인심에 본능적으로 민감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동네의 너무나 조촐한 풍경이 지닌 한가로움을 발견하고 여관에서 물어보니 과연 이 눈지방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마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었다. 요 근래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주로 농가 사람들의 온천욕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었다. 게이샤가 있는 집은 요리집이든 팥죽집이든 색바랜 포렴을 내걸었는데 고풍스러운 장지문이 그을린 흔적을 보노라니 이래도 손님이 드는가 싶고 또한 일용 잡화점이나 막 과자점에도 게이샤를 단 한 사람만 둔 곳이 있어 그 주인은 점포 말고도 논밭에서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생님 댁에 아가씨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게이샤 허가증이 없는 아가씨가 어쩌다 연회 같은 데를 도와주러 나온들 일을 나무라는 게이샤는 없을 것이다. 헌데 몇 명쯤 있나? 게이샤 말인가요? 12명쯤. 어떤 이가 좋아? 하고 시마무라가 일어나 배를 누르자 전 가도 되죠? 당신이 가버리면 안 되지. 싫어요. 하고 여자는 굴욕감을 떨쳐내듯이 갈래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오겠어요. 그러나 하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앉음새를 고쳤다. 하녀가 누굴 부를지 몇 번이나 물었지만 여자는 이름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들어온 17의 게이샤를 한눈에 보자마자 시마무라가 산에서 마을로 들어올 때 품었던 여자에 대한 욕구는 싱겁게 사라지고 말았다. 피부가 거무스름한 팔뚝이 부드러운 맛은 없어도 어딘가 앳되고 착해 보이길래 애써 심드렁해진 낯을 보이지 않으려 게이샤 쪽을 향했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창문으로 실록의 산 풍경들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뭔가를 말하기조차 귀찮아졌다. 전형적인 산골 게이샤였다. 시마무라가 짓는 뚱한 표정에 여자가 알아차렸다는 듯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버리고 가자 한층 분위기가 멋쩍어졌다. 그래도 이미 1시간이 지났고 하니 어떻게든 게이샤를 돌려보낼 방도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신환이 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우체국 시간을 빌미로 게이샤와 함께 방을 나왔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여관 현관에서 어린 이파리들의 짙은 내음이 훅 끼치는 뒷산을 쳐다보고
마치 이끌린 듯이 허겁지겁 올라갔다. 뭐가 우스운지 혼자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적당히 피로해졌을 무렵 문득 방향을 바꾸고는 유카타 자락을 걷어올려 한다름에 뛰어내려오자 발밑에서 노랑나비가 2마리 날아올랐다. 나비는 서로 뒤엉키면서 마침내 국경의 산들보다 더 높이 노란빛이 희게 보일 때까지 아득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삼나무 숲 그늘에 서 있었다. 즐거운 듯이 웃고 계시네요. 관뒀어. 하고 시마무라는 다시 까닭모를 웃음이 튀어나와. 관뒀다고. 그래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삼나무 숲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도 말없이 따라 들어갔다. 신사였다. 이끼 낀 돌사자상 옆 평평한 바위에 여자가 걸터 앉았다.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한여름에도 바람이 선선해요. 이곳 게이샤는 모두 그런가? 비슷비슷해요. 나이든 이로는 예쁜 사람도 있죠. 하고 머리를 숙여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 목덜미에 삼나무 숲에 어두운 푸른빛이 감도는 것 같았다. 시마무라는 삼나무 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상관없어.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우스울 정도야. 그 삼나무는 손을 뒤로 해서 바위를 짚고 가슴을 젖히지 않고서는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키가 컸고 게다가 너무나 일직선으로 줄기가 뻗어 짙은 잎이 하늘을 가로막는 바람에 막막한 정적이 울릴 듯 했다. 시마무라가 등을 기댄 줄기는 그중 가장 해묵은 것이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북쪽으로 난 가지만이 윗부분까지 모조리 메말랐고 그나마 남아있는 밑둥은 뾰족한 말뚝을 거꾸로 줄기에 갖다 붙인 듯해 어쩐지 무서운 신의 무기처럼 보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본 게 당신이었으니 이곳 게이샤는 예쁜가 보다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아. 하고 웃으며 일주일 정도 머문 산에서의 건강을 쉽사리 씻어내자고 마음먹은 것도 실은 처음부터 이 깨끗한 여자를 보고 말았기 때문인가 싶어 시마무라는 이제야 짐작이 갔다. 멀리 석양에 반짝이는 강물을 여자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무얼 해야 할지 심심해졌다. 어머, 잊고 있었네. 담배 말이에요. 하고 애써 여자는 명랑하게. 아까 방으로 가봤더니 벌써 안 계시더군요.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하다가 대단한 기세로 혼자 산을 오르시는 걸 봤죠. 창으로 보였는데 우스웠어요. 담배를 잊고 나가셨길래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담배를 소매뿌리에서 꺼내 성냥을 그었다. 그 애한텐 좀 미안하게 됐어. 그야 손님 마음대로잖아요. 언제 내보내건. 자갈 많은 강물 소리만이 감미롭게 들려왔다. 삼나무 사이로 건너편 산골짜기에 그늘이 지는 것이 보였다. 당신만한 여자가 아니면 나중에 당신을 만났을 때 허탈해질 게 아닌가. 알 바 아니에요. 억지도 심하시네. 여자는 대뜸 토라져 놀려대는 투로 말했지만 게이샤를 부르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애당초 오직 이 여자를 원하고 있었음에도 여느 때처럼 굳이 먼 길을 빙빙 돌았다고 분명히 깨닫자
심화무라는 자신이 싫어지는 한편 여자가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삼나무숲 그늘에서 그를 부른 이후 여자는 어딘가 탁 트인 듯 서늘한 모습이었다.